아무래도 이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요금 여기다 하세요. 아, 네. 네.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편집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제 이 이야기를 아예 모르시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친절하게 이제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이 얘기 그럴게요. 자체를 네, 자세히 막 알려드리는 그런 쪽으로 네, 우리말로 한문하는 게 어떤 네, 건지. 일단 제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사례 중심으로 네. 답을 해놨어요. 네. 궁금하신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이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때 어떻게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철학도 하셨고 이렇게 여기서는 또 이제 인문학 담당으로 또 교양 교수님으로 계시고 이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전공이기도 한데 이렇게 우리말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이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계기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네, 첫 네. 번째 질문 드렸어요. 고민이 많았죠. 대학원 그 철학과로 가면서 유학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해야 될지. 이제 80년대 이제 그 중반 학번인데 그때는 다들 유학을 이제 가는 쪽이었어요. 뭐 대리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철학 자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만났던 낱말이 실존이라는 낱말이에요. 실존 철학, 또 실존주의 뭐 이런 말 속에 실존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이해를 해도 그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이라든지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또 사르트르의 실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때는 전부 이제 또 원서를 보는 때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봤더니 엑시스텐스이고 라틴어로는 엑시스텐티아라는 걸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실존으로 번역이 됐지? 잘못 번역이 됐구나. 왜냐면 X라는 거는 바깥으로 나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바깥에 서 있음 이런 뜻인데 그래서 브레이크의 그 유명한 그 드라마 제목이 드라우센 포아데 티어거든. 그 문 밖에 서다. 쫓겨난 자, 추방당한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키에르케고르가 실존 철학을 처음 주창했을 때 네. 신에게 추방당한 자. 그러니까 신의 정신 속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처럼 그 바깥에 서 있는 자. 그 바깥에 있음이란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걸 일본 학자들이 실존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원래 그 처음에 그 실존 철학을 주창했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너무 멀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말의 문제였지만은 생각의 문제구나. 그래서 요거를 저는 나가섬이라고 바꾸면서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 그럼 태어남도 나가섬이고 죽음도 나가섬이고 삶 전체가 나가섬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어디로라는 시간 개념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철학하면 이미 유한성, 한계성, 죽음,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게 딱 나타나는데 그 안에 처해 있다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그 안전한 뱃속에서 완전한 일체감 속에서 분리 상태로 떨어져 나온 것 이렇게 이해하니까 너무 쉽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하이데거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는 게 핵심 낱말이에요. 존재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3000년 우리 전통에서는 존재란 말을 써본 적이 없더라고. 유무할 때 유로 썼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중국 전통을 따르기 싫어가지고 유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를 그냥 존재라고는 새로운 말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어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존자라는 거는 주로 사람에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계시다 이럴 때. 그러니까 사람의 있음하고 사물의 있음을 딱 구분해가지고 존재라고 썼기 때문에 일본어로는 좋은데 우리한테는 이게 존재가 하나의 그냥 보편 명사가 돼버렸어요.
분리가 안 돼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있다라고 바꿨죠. 또 너무 쉬운 거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근데 이제 요것이 서양 철학으로 돌아가면 있다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할 때 이다도 있어. 그러니까 what is it 할 때 is는 이다로 번역이 되잖아요. 있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서양 언어에서는 라틴어, 다음에 고대 그리스어, 다음에 독일어, 불어, 영어, 이탈리아는 이제 왜 러시아 왜 이런 데는 있다와 이다 구분이 돼. 이탈리아와 러시아 같은 경우, 일본어도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말로 쓰인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있다로 쓰일 때는 있다. 또 이다로 쓰일 때는 이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다로 번역이 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의 번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시간이란 말은 때와 때의 사이란 뜻이잖아요. 타임은 그런데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잘린 것들. 그런데 때와 때의 사이는 텀,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타임은 잘린 면을 나타내는 거니까 실제로는 아주 엉터리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올바른 번역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일본 학자들이 너무 미숙하게 번역을 한 거를 우리가 그 미숙함에 대해서는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급해가지고 주는 대로 받아 먹은 거죠. 현존재, 현상, 본질, 뭐 용제자. 용제자란 말은 제가 엄청 싸웠던 말인데 이게 이제 독일어로 쭈안데네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하이데거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일본 학자들이 그거를 용제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 원로 교수님이죠. 처음 하이데거를 수입하신 분께서 그 용제자 그냥 썼어. 그런데 아무리 제가 봐도 용제라는 거는 사용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식 한자로 바꾼다면 제용이야.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경이지 경제는 아니죠. 서울에 있는 제경 향후회 할 때는 제경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뒤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서도 안 맞고 거기다가 용제란 말은 쓰질 않고 우리가 도대체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나. 또 한자 구성으로 보면은 용제자 그러면 용제라는 것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예 뭐 사용 가운데 있는 것 이런 뜻도 아니고 용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천지자 그러면 천지라는 것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둘 다 안 맞아서 이걸 이제 손안의 것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도구를 의미하는 그리고 독일어로도 쭉 한타면 한트가 핸드 손. 그러니까 손에 잡혀져 있는 것 이런 뜻이니까 아니 너무 쉬운 거 일상 독일어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석사 때 이제 원전하고 독일어나 우리 때는 또 뭐 그리스어 조금 라틴어 조금 불어 영어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저는 주로 독일어 가지고 했지만은 우리말 번역하고 안 맞다는 걸 알게 됐고 심지어는 번역된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자의 근원적인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만일 내가 유학을 간다면은 다 독일어로 논문 써가지고 올 텐데 그때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일본 학자들은 독일에 유학을 가서 논문을 쓸 때가 되면 다 일본어로 돌아간대. 가가지고 일본어로 박사 논문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학문적인 결과물은 일본어로 나와. 그래서 이거 일본 학자들 너무 훌륭하다. 그럼 나도 이제 학부에서는 독일어과를 했으니까 괴테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토마스 무질이라고 이제 표현주의 작가 아주 어려운 작가를 좋아했었어요. 독일을 좀 아니까 굳이 유학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책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스승님께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라 그럼 난 우리말로 승부를 한다. 탁 풀어내겠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제 석사 때 그 존재와 시간 그 용어 사전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책을 출판을 했고 그 책이 전부 이런 식의 이제 풀이를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자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네. 전부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왜 이렇게 풀었는지, 한자의 뜻은 뭐고, 원래 원전에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에서의 뜻은 뭐고, 이런 것들 낱낱이 풀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우리말의 감으로, 그때는 아직은 지금 수준은 못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로 이제 갈말이라고 하는 갈고 닦은 우리말 해가지고 이제 학수로요. 그건 이제 최연배 선생님이 쓰신 건데 갈말을 만들어서 아주 용어집을 이제 출판을 했죠. 그게 이제 우리말에 관심을 갖게 된 주된 동기입니다. 여러 가지 학문하면서 철학하면서 이건 뭐 너무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성, 이성, 감성이라는 걸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말로 학문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요? 그렇죠. 네. 네. 이 융합이라는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영어로 컨버전스가 있고 일본 사람들은 컨버전스 대신에 퓨전이라는 말을 주로 써요. 네. 퓨전은 이 음악에서 온 거예요. 크로스 오버. 네. 이쪽에서 저쪽을 이제 가로지르고 서로 섞는다. 한국에 오면은 이제 퓨전 요리가 주로 유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 서양을 묘하게 섞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거. 그러니까 퓨전은 새로운 장르를 완전히 개발할 수는 없어가지고 기존에 굳어진 형식을 장르를 좀 섞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게 퓨전이야. 일본 감수성이 맞죠. 그런데 현재는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말 때문에 컨버전스가 좀 일반적인 말이 됐어요. 근데 컨버전스는 생물학 용어예요. 그리고 이것의 원래 그 대비되는 말은 다이버전트란 말이 있었어요. 다이는 둘이란 뜻이고 갈라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유니버시티 할 때 버스하고 가다라는 같은 말인데 둘로 갈라져 나가는 거죠. 다이버전. 그러면 분기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거든요, 한자로. 그러면 가르다와 갈라지다 하면 되는 거죠. 둘로, 셋으로, 넷으로 갈라지는 거. 그럼 가지가 생기는 거죠. 아주 쉬운 말이에요, 원래는. 그럼 컨버전은 갈라졌던 것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렴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융합은 아주 간단한 예를 든다면은 그 가마솥 있죠. 이 가마솥에다가 삼계탕을 끓이는 거야. 그러면 닭도 넣고 황기도 넣고 대추 넣고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쪄내죠. 삶아내는 거 이게 융이야. 삶아가지고 국물을 딱 우려내면 이게 합이야. 융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삶아내는 거, 우려내는 거 이게 융합이야. 실제로 이런 융합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고 그것도. 그럼 이제 컨버전스가 이제 뭐냐? 요거를 이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일까요? 왜 어려운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라고 바꾸는 거는 낱말 하나만 바꾸면 되죠. 이제 사례를 보기라고 바꾸는 거는 낱말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학문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책의 시스템이죠. 다 바꿔야 돼. 그러면 한번 몇 가지 사례만 쭉 열거를 해볼게요. 신테시스 종합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어널리시스 분석 종합을 이제 반대말로 쓰고 있는데 종합이라는 거는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여러 개 가운데 공통되는 요소만 딱 빼가지고 함께 놓는 거야. 그러니까 C는 함께 together의 뜻이고요. 데스는 놓다 이런 뜻이야. 직역하면 가장 쉬운 거죠. 합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것들 가운데 공통된 요소만 뽑아서 함께 놓는 거야. 그 뒤에 섞을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통일 같은 경우 윤이니까 하나, 피케레 하면 만들다라서 하나로 뭉치는 거야.
그러면 남북 통일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것 하나로 뭉치는 거죠. 한 덩어리. 한데 뭉치기가 하나라는 개념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거나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은 모아드리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 말들이에요. 전부 다 수학자들이 뭐 철학자들이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말 쓰겠어요? 수렴이라 이렇게 어려운 말 쓸 수가 없는 거야. 수라는 거는 내가 이제 빚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걷어들이는 게 수야. 그러면 빚쟁이들이 하는 게 이제 돈 걷어들이는 거, 이게 수거든. 빨래 널었다가 걷어들이는 거, 이게 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그 텔레비전에서 나온 거야. 수상기에 삼원색 요것을 한 점에 쏴야 되잖아요. 그럼 한 세 점으로 한 점에 모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인티그레이션. 아주 기술적인 용어였거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말로 못 바꾸는 바람에 한자 우리말도 우리말이긴 하지만은 한자 우리말은 한자를 알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두 번, 세 번 거쳐야 돼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덜 우리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융합을 보면 제가 이제 아우르기라고 번역을 이제 했는데요. 그럼 기울기란 말이 있죠. 기울다. 기우뚱. 울다라는 건 이제 어떤 것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를 이제 울다라고 그래요. 뭉쳐지는 거. 뭐 옷깃도 울고 아이도 이제 소리내서 울고. 그럼 모든 것을 이렇게 뭉치는 게 이제 우는 건데, 아라는 거는 이제 한데 아름답게 그 조화를 이루어서 뭉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막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아름이라는 거는 저마다의 질서를 갖춘 겁니다. 꽃밭처럼. 컨버전스 하면은 아우르기,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소리, 영상통화, 컴퓨터, 컴퓨팅 기능, 뭐 이런 모든 또는 이제 모바일 이런 것들을 한데 아우르는 거. 이게 바로 컨버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체계화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평생을 해도 한 개념 하나를 만들기 어려운데, 논문을 쓰려면은 수십 개의 개념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낱말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고 있거든요. 우리말로 쓸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노력을 안 하신 분들은 불가능해요. 유비쿼터스 번역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라틴어인데 번역이 안 됩니까? 어디에나 있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디에나 있음이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인터넷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나 접속 가능한 거, 이게 유비쿼터스니까 그냥 줄여서 나나나 하면 된다. 말이라는 거는 일단 그 맥락이 이해되고 나면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지성이란 말만 설명하면 이성, 감성 금방 설명이 되는데, 지성을 원래 예전에 오성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영어로 인텔리전스. 근데 인텔리전스는 오성도 지성도 아니야. 원래 뜻은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CIA에 인텔리전스 들어있잖아요. 스파이 색출하는 게 인텔리전스거든요. 그러면 똥오줌 가리는 거, 옳고 그름 가리는 거, 좋고 나쁨 가려내는 거, 이게 인텔리전스야. 기본적으로는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는 건 아니죠. 물론 거기다 가려낼 줄 알기 하면 되는데, 이걸 오성이라고 하면 오는 불교에 쓰이는 용어예요. 성철 스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오를 쓰는 거죠. 깨달음. 깨달을 오자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성이 좀 잃어가지고 지성으로 좀 바꿨죠. 근데 지자도 이게 알지자는 이제 여기 알지자가 있고 이 지는 그 입구가 있는 거 보니까 말할 정도로 아는 거야. 그런데 각이라는 것도 있죠. 각, 지각할 때 각, 깨달을 각자. 그러니까 지라는 거는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고, 지는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걸 뜻하는 거야. 각이라는 거는 스스로 깨우쳐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유레각이죠. 아하 모멘트.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와 각은 전혀 다른 의미고,
지는 오직 배워서 아는 거에 대해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성하면은 안 되죠. 배워서 알기도 하고 느껴서 알기도 하고 깨달아 알기도 하고 뭐 수많은 알매 종류가 있는데 왜 배워서 아는 것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아는 힘으로 바꿔야 되는데 구분을 좀 해볼게요. 우리말로 구분하면 이 굉장히 두루뭉실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세분화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알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힘. 이건 씨앗이죠. 가능성, 잠재 능력, 포텐셜리티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는 힘 하면은 알힘을 키웠어요. 알힘이 자라고 키워가지고 실제로 아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 이게 아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기라고 할 수 있죠.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알아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알기.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을 이제 알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만두속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알미라는 건 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알속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 서리 기자 인터뷰한 거 잠깐 쓰였는데 네. 영어로도 know라는 말은 안 쓰죠. 그러니까 러너 같은 경우는 달리미라고 할 수 있는데 알미라는 명사가 있으면 이걸 이제 리에종 이렇게 시켜가지고 언어학적으로 그래서 알미라고 쓸 수 있어요. 들음이, 말함이, 보음이 이제 찍으시니까 찍음이 인터뷰하면은 인터뷰함이 이렇게 영어로 인터뷰어 이렇게 되고 인터뷰이 이렇게 되니까 아주 쉬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알미가 있는 것이고 배움이 있는 것이고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알거리 그러면 이제 알매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새로운 내용이지만은 알 때 또는 알아볼 때 어디 알아볼 때가 있어야 알아보지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볼 때, 알아볼 때, 알 때 이렇게 우리말로 쭉 그 하나의 사슬을 그물을 짤 수가 있어요. 알매 그물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체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뭐 알매 까닭, 알까닭, 알아낸 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칸트의 인식론 속에 여기에 들어있는 건 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말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해내면 칸트에게 비어있는 수많은 인식론적인 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성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됐어요. 네. 이성은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reason이잖아요. reason은 라티오를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라티오는 비율이란 뜻이고 이제 따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reason은 그냥 따진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성이라고 했는데 이성이라는 거는 깨닫는 거야. 한마디로 이치를 깨닫는 거. 해가 왜 뜰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이렇게 순환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왜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페르스펜에 신해가지고 데메테를 신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딸을 잃어버려서 딸을 찾으러 하데스로 내려갔다. 겨울이 오는 이유죠. 그런데 이제 자전축 기울기로 설명하면 지구의 자전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서 도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묻고 그것이 무엇이냐 또는 이름이 뭐야 그러면 커피야 그럼 아 커피군요 이렇게 어떤 물음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하고 깨닫게 되면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치야. 그건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 이름 붙이는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인데 그 원리, 사리, 윤리 이런 이치를 깨닫는 힘 이것이 이성이야.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지성처럼 쭉 이렇게 마찬가지 구조로 말할 수 있고 감성 또한 마찬가지야. 우리말로 바꾸면 재미있는 게 거기 이제 지성에서는 아에다가 치읓을 붙인 거 있죠. 알을 불러 일으키는 것. 이게 좀 어렵네, 그죠?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으로 오면은 좀 이건 제가 만든 말들인데 하지만 감성으로 오면은
늪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요거는 이제 사전에도 있는 말인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낚시 같은 거, 낚시. 나를 탁 낚아채는 거, 이게 뉘시야. 우리말은 탓이라고도 이제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말로 학문하는 게 왜 어려우냐면은 첫 번째는 아무도 우리말로 학문을 지금 못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학문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주로 이제 수입 학문들이죠. 우리 학문 누가 뭐 스스로 학문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요런 이제 역사가 짧다. 요거 하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낱말들은 사슬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낱말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말로 철학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그 체계가 학문 체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어렵고 그 뒤에 하고 연결돼요. 장애물하고도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의 말놀이나 갈말을 찾아가지고 우리말로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면야 쉽죠. 그러면 이러한 그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우리말을 갈고 닦는 시간은 사실 뭐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현재는 수학을 하려면 수학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식 풀기. 뭐 우리말로 학문을 한다면은 우리말로 학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이제 기존에 있던 학문어들, 학문 체계들, 학문 이론들을 가지고 학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쉬운 방법은 이렇게 선진 학문들, 특히 미국이 이제 선진 학문의 선진국이니까 미국의 영어로 쓰인 것들을 가지고 학문을 하면 편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수하고 또 설명력도 높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좀 우리말 자체가 학문어로 뒤처져 있어서 뒤처진 말로 학문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발전되어 있는데 학문이 따라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캐치업. 이 따라가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따라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번역이죠. 뭐. 번역이란 말도 이게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는 말들은 제가 다 논문을 썼던 것들인데 뒤쳐 옮기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 내용을 맞춰보는 거야. 이렇게.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은 원전에 있는 낱말과 또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내는 과정이 뒤치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옮겨 넣어야 되잖아요. 뒤쳐 옮김 이렇게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래야만 이제 학문의 후진성을 면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경영학 분야를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유명한 경영학술서 대중서들은 1년도 안 돼가지고 번역이 다 돼. 경영학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런데 나노물리학, 생명공학, 생물학, 화학 이런 거 번역이 안 돼. 자연과학 번역이 안 돼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쓰라고 그래. 번역이 안 되면 우리말로 따라갈 수가 없어. 말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학문을 해. 요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시대에는 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번역을 학문 번역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키케로가 얼마나 한탄했는 줄 아세요? 그 야만어인 라틴어 가지고 어떻게 학문을 하겠는가? 고대 그리스어가 이제 문화어였어. 지금 이제 북한이 문화어라고 하지만은 이 문화어에 대해서 너무 절망한 거예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이런 그 최고의 학문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는 지방어였어. 아주 촌어.
한탄을 하고 번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200년 동안 번역을 해. 그 뒤에 이제 고대 그리스 학문은 다 버려요. 오직 라틴어로 다 학문이 되다가 아니 14세기까지 라틴어가 학문화였잖아요. 그 촌어가.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에서 그 킹 제임스 본이라는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그리고 루터가 1519년에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도 하나 써놨는데 잠깐 소개를 해놨죠. 누구죠? 데키아르트 여기 8쪽에 어디 쪽일까? 이쪽일까요? 네, 여기 데키아르트. 네. 이 당시가 모국어의 발견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휴me, 다음에 밀턴 이런 사람들, 다음에 이제 그 신라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국어로 쓰여. 라틴어로 안 쓰이고. 나중에 이제 칸트도 독일어 모국어로 해가지고 요 이제 16세기 오면은 전부 모국어로 학문하는 시기가 와요. 처음으로 한 게 영국. 영국이 학문 선진국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모국어로 학문하면서 학문의 주도권을 다 잡았죠. 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는 성서였어요. 성서요? 성서. 바이블을 킹 제임스 본을 이제 번역을 하고 이 아메리카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이 킹 제임스 본을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그 선교를 할 때 전부 이 영어 성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전체는 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그 당시 우리 훈민정음이 있었잖아요. 1443년에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영어 그 바이블을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하고 그 훈민정 상상이지만 그 위력을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아메리카는 지금 전부 한국어를 쓰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학문은 지금은 제가 이제 학문 문맹이란 말을 써요. 한자 문맹들이 많죠. 우리 한 기자님도 한자 못 쓰시죠? 네. 한자 문맹들이 많아요. 근데 부끄럽지 않죠.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어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죠.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잉글리시 문맹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왜? 국제 이제 소통어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는 그 위력을 잃어버렸어. 한자는 몰라도 영어만 알면은 중국 가서 소통이 돼. 그러니까 중국어는 뭐 한자는 몰라도 괜찮은데 영어를 모르면 내가 문맹이 되는 거야. 지금 시대가 바뀐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문 문맹이란 말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학문 문맹. 일반인들이 모든 지금 가치 있는 지식은 논문에 실려 있어요. 저널에. 뭐 우리 기사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단백질 뭐를 개발했는데 이게 암 치료에 유용하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 있는 정보에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그러니까 학문 문맹은 곧 정부 문맹과 같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학문어를 우리 한국어로 한글로 접할 수 없다면은 한국인들 대다수는 이제 곧 학문 문맹이 된다는 것이고요. 저만 해도 나노 물리학을 읽을 수가 없네요. 학문 문맹이에요. 내가 전공하는 분야는 읽어낼 수 있지만 다른 분야는 읽어낼 수가 없어서 결국 학자들끼리도 학문 문맹에 빠지게 돼서 소통이 안 돼. 학문과 학문의 소통, 학문과 일상의 소통이 안 돼. 이게 이제 학문 문맹의 이제 큰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우리 말로 중요한 갈말들을 만들어줘요. 유비쿼터스를 유비쿼터스라고 하면 안 돼. 뭐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나나 하고 서로 속에 유비쿼터스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는 왜 천지라고 우리가 할까요? 하늘 땅 해야지. 천지는 한자이기 때문에 하늘 천자하고 하늘은 전혀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늘 땅 했을 경우는 하늘과 땅, 하늘이 땅이다.
뭐 수많은 해석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늘 땅은. 자연도 마찬가지네요. 자연은 저절로 그러한 것이지 자연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스스로 그러한 것도 있어요. 네. 셀컴인데요. 네. 조기 점검 좀 하려고 왔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아,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 속에도 저절로 그러함이란 측면과 요거는 메커니즘이죠. 해는 저절로 뜨는 거잖아요. 해는 스스로 뜨는 게 아니야. 사람만이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율적 주체만이 스스로 그러한 거죠. 그 사람만이 그러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그러할 수 있고 저절로 그러한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게 구분이 안 당연히 되죠. 구분이 더 많은 갈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스스로 다 이렇게 스스로 그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연의 대부분은 인간을 빼면 사람을 빼면 저절로 그러한 것들이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낮밤은 저절로 바뀌고 저절로 다 되는 거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소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고 자연이라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영역이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야. 완전히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리니 예이니 인이 전부 다 인이 예제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이라는 것은 어질다인데 모질다의 반대말이거든요. 모질다의 모는 뾰족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모로 찌르는 게 모질다고 어질다는 품어주는 거니까 감싸 안아주는 게 어진 거고 인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말로 풀어냈을 때 뜻이 분명해지고 그랬을 때만 이제 제대로 학문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전부 번역하면서 이제 원전으로 학문을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학문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학문을 소개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우리말로 학문학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스스로 학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학문이란 말은 또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완전히 이거는 우리에겐 지금 빨리 바꿔야 할 첫 번째 말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싱가포르, 다음에 대만, 한국 이런 데는 일본은 이미 벗어났는데 학교에서 질문하지 마 이래.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해. 중국도 약간 예외적인데 중국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학은 배운다는 거야. 배운다는 건 밖에 있는 걸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배운 뒤에 물어라 이렇게 학문이잖아요. 그죠? 학문을 같이 쓰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두 낱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한 번도 한 낱말로 쓴 적이 없어. 우리 전통에서는 학 한 뒤에 문 하라야. 배운 뒤에 물어. 너 안 배웠지? 그럼 조용히 있어 봐. 이렇게 되는 거야. 학문이라고 말할 때는 먼저 너 배워라. 그런 뒤에 혹시 모르는 바가 있으면 그때 물어라.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웃게 되나요? 넌 아직 몰랐어? 아직도 몰라? 그럼 묻는 순간 나는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사이언스라는 말은 좀 번역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번역하자면은 속속들이 아는 거야. 사이언스는 증거를 갖춘 알면 알미인데 사이언스는 안다는 뜻이야. 근데 어떤 알미냐면 모르는 바 없이 속속들이 아는 거야. 근데 이 속속들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증명이 된 알미란 뜻이죠. 단순히 뭐 추상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알미 아니고 증명된 요거를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이언스의 번역어로 이 6일준이 번역을 했는데 학문이라고 잘못된 거죠. 학문에는 알미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알미 없다고. 없죠, 여기에. 그럼 요거를 이제 빨리 이제 이제 알무로 바꿔야 되고, 그럼 알물 짜나가는 게 학문이 되는 거죠. 사이언스라는 게 뭐냐면 알물 짜나가는 거. 그럼 아주 이제 긴급한 질문이 뭐냐면 알미 뭔가 이걸 묻는 거야. 그 알매는 본질적으로 이건 뭐 제가
연구를 한 주제인데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알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한태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았죠. 묻고 나면 아는 분이 대답을 해줘서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대답을 갖게 되면 안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죠. 그 대답이 올바르면 내가 그 사람은 그 알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알미 정의되는 거야. 하나는 물음. 물음은 모름으로부터 비롯되죠. 그러니까 모름을 존중해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모름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그 물음에 대한 수많은 대답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수많은 대답들 가운데 올바름의 정도가 있어. 어린아이의 대답이 있고 어른의 대답이 있고 어른 가운데도 뭐 정말 속속들이 아는 사람의 대답이 있어. 그 층위가 정도가 있는 디그리가 있어요. 그럼 알면 이렇게 유동적이고 소통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란 말 속에 이런 게 없지만은 암 짜임새, 암 짜나각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학문 개념을 바꿔놓으면은 결국 첫 번째 출발점은 네가 뭘 모르느냐. 그러면 서양에서 과학, 사이언스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이그노라무스, 우리는 모른다라는 명제에서 출발이 되는 거야. 신 앞에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신부들, 사제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는 안 중요한 거야. 몰라도 돼. 신께서 그건 몰라도 된다고 한 거야. 그 신부나 사제나 목사님들은 모르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모름을 고백할 수가 없어. 근데 과학자들은 혼자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모름을 고백하고 거기서 출발을 한 거야. 그러면은 모르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우리 모두 모르는 이 문제가 같이 있냐? 같이 있다. 그럼 풀자. 푸는 어떻게? 올바르게. 올바로 풀으려면 두 가지가 요구가 되지만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이렇게 출발이 된 거야. 모름에 대한 고백, 물음의 중요성, 합의, 올바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적 탐구. 이래야 사이언스가 된 거죠. 학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알물 짜 나가는 것이죠.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두 가지 책으로 많이 해왔는데 뭐 철학은 슬기 맑힘이다 하고 이제 우리말은 병신말입니까? 이제 뭐 하도 억울해서 내가 강한 네, 네. 제목으로. 그러니까 네. 고민 엄청 많이 한 건데 네. 중앙일보 대학 평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거든. 거기서 영어 강의 비율을 넣었잖아요. 대학 네. 서열을 정할 때. 그래서 한때 뭐 여기 Y 대학이 40%가 넘었어 영어 강의가. 와이드가요? 응. 들여다 보면 그런데 무슨 강의야 그게? 어떤? 영어 강의라고 해놨지만은 부분 영어 강의야. 원전만 영어로 한다. 슬라이드만 영어거나 이렇게 진짜 영어 강의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만수를 한 거죠. 진리의 정당에서 전부 속임수를 쓴 거야. 학생도 고발해야 될 학생들이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절대평가하니까 넘어가지고 선생들은 돈 더 받으니까 넘어가지고 학교는 업적이 좋아지니까 넘어가지고 그럼 중앙일보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이제 평가 권력을 흔들고 싶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건 영어 논문 편수 이거 가지고 이제 한국의 학계를 지금까지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말로 학문할 수가 없어요. 돈 더 주고 업적 평가, 연구 업적 평가에서 더 높이 평가해주고 심지어는 뭐 이건 한 기자님한테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좋은 대학, 뭐 인서울대 좋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 논문이 없으면은 국제 저널에 영어 논문이 없으면 교수가 안 돼. 그러면 그 학문하는 사람들이 교수 안 되면 뭘로 먹고 살아? 그럼 할 수 없어. 영어 논문 써야지. 영어 논문 쓰는데 한 3년. 쓰고 나면 또 재임용하려면 또 3년. 계속 영어 논문 쓰다 보면 10년을 영어 논문 써야 돼. 우리말로 언제 학문하나요? 학자가 우리말로 학문을 해야 우리말로 학문이 되는 건데 그 학자들이 우리말로 논문을 안 쓰고 영어로 쓰면 우리말로 학문하기는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교육부. 사실 더 큰 문제는 대학 총장님들과 우리 교수들이죠. 저항하지 못한 거야. 바보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학자 바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교수 노예라고도 이제 자기 비하적으로 쓰더라고요. 자기의 학문의 이 주체성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네. 저항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이제 그 제도적인 문제, 학자의 정신 문제,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능력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말로 학문하기가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너무 흥분하고 있네. 아니. 아 근데 아까 우리말로 학문하기가 어려운 현실 이렇게 어휘 중심으로 네.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평소에 이렇게 대학에서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개념들을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그 예를 들어서 원어 설명해주고, 네. 그다음에 한자로 번역이 돼 있는 번역어 설명해주고, 학문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말로 풀어주고, 푼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걸 새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네. 우리말로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흐름을 만들어 주죠. 그럼 학생들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동시에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개의 언어를 알고 있다는 거는 우리 이제 생각하는 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문학에서의 핵심은 사실 언어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에라스무스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어, 그다음에 라틴어, 그리스어, 그다음에 뭐 제2, 제3, 러시아까지 가르치거든요. 그 다양한 언어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말도 제대로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우리말에 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아직 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 영어로는 이제 에고, 셀프 또는 I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는 뭐 어마어마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뭐 정신 분석학에서도 에고가 있고 셀프가 있고 철학에도 있고 심리학에 문화 다 있잖아요. 우리말 나에는 없어. 그러면 이러한 깊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정신만이 깊이를 갖는 거야. 물질은 한 켜를 벗겨내면은 또 물질 똑같은 물질이야. 깊이가 없어 물질은 사실은. 정신만이 깊어짐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비유를 든다면은 이제 한국말은 이제 그 한글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롯데백화점 같아. 멋있게 정해서. 근데 들어가 보면은 한글로 적힌 내용들을 보면은 알맹이가 없어.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슈퍼마켓 같아. 뭐 가나 글자라는 게 뭐 그 5개 음절밖에 없고 그러니까 말도 현찮고 표현도 한자 빌어다 써야 되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없는 게 없어. 일본이요? 네. 근데 중국어는 허름한 재래식 시장 같아. 들어가 보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글자를 갖고 있다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은 그 글자에 적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다 쭉정이들이야. 이걸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기는 결국은 학문 정신이라는 결국 뭐 진리를 찾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르는 바들을 연구, 탐구, 알아내가지고 그걸 이제 모두에게 공개하는 거, 그래서 알리는 거, 지식을 공유하는 거. 이것이 학문의 근본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그것을 전개해 주는 거. 한국 학자 가운데 새로운 이론을 낸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상진이라는 분이 이제 그 심리학에서 문화 심리학이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의 심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의 심리, 요걸 이제 마음의 심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말을 심리학 용어로 등재를 시켰어. 그리고 이제 마인드하고 다르다라고 주장한 거야. 마음이랑 마인드.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마음의 틀을 심리학적으로 찾아내시다가 그만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제 유영모라는 분도 이 다성 유영모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사상가였기 때문에 학문적인 파급력이 좀 없어요. 그 현재로는 이런 우리말로 정말 학문을 체계화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그 저기 항공대 최봉영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몇 분 안 계시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많이 나와가지고 낱말 하나라도 우리말로 딱 바꿔서 갈말 요걸로 딱 쓰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디프리란 디프리 그 전에 뭘로 썼냐면 애프터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대학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디프리라는 말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프터라고 썼단 말이야. 그러다가 디프리.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동아리 같은 거 서클 이걸 동아리로 바꿨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말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그 시대를 딱 규정해 버리거든요. 그럼 너무 쉬운 거죠. 그럼 뒷풀이 있으면 앞풀이 있고 가운데 풀이 있고 옆풀이 있고 윗풀이 아랫풀이 다 있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런 말 놀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 낱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학문학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 남은 건가요? 이공계? 이거는 사실은 좀 편집장님도 좀 궁금하셨던 건데 이과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과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못 들었고 이제 우리말로 학문화 하는 거나 이제 학술 용어를 만드는 거나 그런 작업이 이제 이과에서는 좀 문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그냥 일단 이 궁금증이 부분은 이제 그 자존심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요. 네. 일본을 보라고 얘기하면 딱 될 거예요. 네. 일본의 물리학, 화학 이런데 노벨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영어로 하지 않아요. 일본어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순간 스스로 자긍심이 없는 태도죠. 그리고 안 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야. 제가 이제 이것도 한두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네. 제가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많이는 못했어요. 물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질, 매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번역하면 물이라는 거는 한자인데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물이라는 거는 깃발이라는 뜻, 깃발. 중요한 것, 소를 얘기해, 소. 집 이런 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뜻하는 게 물이야. 그러니까 인물하면은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깃발과 같은 뜻이에요. 매스는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질이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야. 질박하다 이럴 때 이제 우리 그 성리학에서 엄청 중요하게 쓰는 거거든요. 바탕이라는 뜻이야. 바탕이라는 거는 불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탕이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물질이라는 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번역이죠. 그러면 매스는 영어로 매스는 뭐냐면 그냥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는 무게도 같고 크기도 같고 질량 뭐 등등 변화할 수도 있고 색깔도 같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라고 번역했으면 너무 쉬운 번역어였죠. 그럼 우리가 매스라고 안 써도 돼 이제는 덩어리 하면 되는 거죠. 덩어리의 종류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란 타임이라는 뜻이 너무 다르고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여기 치우셨잖아요, 그죠? 네. 스페이스는 치워놓은 자리야. 그러니까 빈 자리가 아니야. 치워놓은 자리야. 네. 그다음에 플레이스란 말이 플레이스. 네. 플레이스는 삼겹살 플레이스 하면 삼겹살 집이란 뜻이야. 그러면 어떤 것을 놓을 자리가 플레이스야.
그러니까 스페이스하고 플레이스는 뜻이 전혀 다른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스페이스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무엇인가가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그 덩어리들이죠.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걸 치웠어. 치우면 거기에 빈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빈 곳이란 뜻이야 그냥. 무슨 공간이란 말은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공과 비어있는 빈 곳에 빈 곳과 빈 곳 사이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비어있는 곳과 이것과 저것의 사이라는 뜻을 합친 거야 그냥. 스페이스의 말을 어정쩡하게 번역해 놓은 거죠. 이런 말에서 이미 우리는 이공계 쪽도 근본어들은 핵심 낱말들은 새롭게 번역을 해야만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만든 거야. 이제 그 이학이라고도 하고 물리라고도 하고 또는 자연과학이라고도 하고 하는 건데, 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쭉 썼죠. 물리학, 화학, 천문학, 생물학, 지질학 이런 게 이제 그 물리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이라는 게 공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학, 그 자연과학하고 공학을 합친 게 이공이야.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냥. 그런데 거기 재미난 말 하나만, 물리라는 말은 원래는 피직이니까 자연학이야. 물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연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저절로 그러한 것만 다루는 게 물리야, 피직이야. 근데 지금 피직이 어디까지 지금 오냐면은 양자까지 들어, 양자. 그러면 이제 퀀텀까지 들어오면은 저절로 그러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야. 이따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발전의 역사를 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사람과 무관하게 저절로 자기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관한 모든 학문, 이것이 피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정확히 일단 정립을 해야 되고, 화학은 더 웃겨요. 중국은 중학이라고 했었고 일본은 화학이라고 번역을 했어. 케믹을. 근데 중학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을, 연금술, 섞고 섞는다. 그러니까 거듭 섞는다는 의미의 중자를 쓴, 무거울 중자를 썼지만은 겹친다는 뜻이야. 거듭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눈에 화학은 연금술처럼 이것저것을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입장에서 번역을 했고, 일본 학자들은 변화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섞었더니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될 화자, 변화의 관점에서 화학을 봤는데, 원래 케믹이란 말은 검은 흙이란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유길중 같은 사람이 서유견문에서 그냥 막 들여다 쓴 거야 이거를. 무슨 견문록 가지고 와가지고 학술 언어로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너무 졸속으로 수입이 됐고 그 뒤에 반성도 못했고 차용어 빌려다 쓴 거를 마치 우리가 번역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쓴 거죠. 빌려 쓰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몽골어하고 터키어하고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예전에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몽골이 전 세계를 막 유럽을 다 지배해 버렸잖아. 터키까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몽골어가 터키에 많이 수용이 된 거야. 그걸 차용이 빌려 쓴 말이라고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죠. 빌려 쓰는 말하고 번역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번역은 거기에 뒷침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뜻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야. 대화의 과정이 들어가고 자기 것을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 자기 것화. 근데 빌려쓰긴 그게 다 빠져버려. 그러니까 우리 다 빌려쓰고 있는 주제에 번역했는 줄 알아. 이건 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착각정동 아주 망상. 우리 건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과학 다 마찬가지. 이런 말들 자체로 가지고는 우리가 학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생물학은 예전에는 이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리갈.
살이라는 건 이제 살아있는 것. 살, 이, 갈, 살, 이, 갈. 갈. 어. 네. 공자님 가라사대 할 때 갈. 아, 근데 이게 이제 박정희가 보고 이상하다. 62년부터 박정희가 한마디 한 거야. 야, 이상하니까 일본식 학문 개념으로 바꾸라우. 해가지고 62년에 싹 바뀌어. 그 뒤부터 우리가 일본어 학문어를 그대로 갖다 쓰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재란 말 들어보시죠. 기재. 아마 모르시는 기계. 아, 네. 메카닉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일본식 번역어들을 그냥 가져다 쓰면서 우리가 번역했는 줄 착각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뭐 현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뭐 이제 기술에 관해서 요즘 연구 중에 있는데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테크닉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테크닉. 네. 오랜 플라톤부터 이미 다 쓰였던 말들이거든요. 그거하고 라지, 로고스란 말이거든요. 네. 그럼 기술이란 말이 전혀 아니야. 테크놀로지는 기술과 전혀 관계도 없어. 그러면 누가 번역을 했느냐? 또 이거. 우리 다시 번역을 시작해야 돼. 우리말로 이런 중요한 학문어들을 우리말로 새롭게 올바로 뒤쳐 옮겨서 이제 그걸 바루기라고 하죠. 바루기. 바른 말로 바꿔 쓸 때 우리가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한 200년, 10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아, 돼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이 사실 저한테 가장 흥미로웠는데 앞으로의 어떤 일 하고 있냐 뭐 이거. 이거는 사실 또 찾아본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어떤 거 관심이 있어요? 문자 심포지아 그거. 또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예전부터는 그거 모임 우리 우학모 하시고 계시고 혹시 또 제가 모르는 그런 게 있다면은 네. 세계 문자 심포지아는 이거하고는 우리말로 학문학이하고 관계는 없어요. 이건 이제 문자 문제인데 네. 문자는 원래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문과 자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갑골문 할 때는 문을 썼어요. 이제 실로 엮는다 이런 뜻이고 자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실로 우리가 사물을 본떠서 만들 수 있는 문의 숫자는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말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본 꼴로 삼아가지고 결합을 시켜. 밝을 명자, 날일자하고 달월자를 합쳐가지고 밝을 명자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건 자라고 그래. 아들, 낳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는 중국 말을 적기 위한 글자를 문자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스크립이란 말을 주로 쓰게 되고요. 스크립이라는 거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라이팅 시스템, 적는 체계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식으로 얘기하면 문자는 이제 글자인 거죠. 근데 글자는 그림에서부터 쭉 유래가 됐는데 자에다가 히읗이 붙어 있어 원래는. 그 자는 잣대란 뜻이야. 그러니까 글의 잣대죠. 글의 잣대니까 엘레멘트 원소들을 말해. 글을 적을 때 글의 원소들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네. 초성이 있고 네. 다음에 이제 그 중성이라고 하는 모음이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종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물론 이제 우리 자음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잣이야. 잣, 글잣. 그래서 글잣을 모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글이죠. 하나하나는 낱 말이고 낱 글자 이렇게 되는데 이 글자가 지금 상당히 이제 위험에 처하고 있어요. 이 영어 알파벳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러시아 키릴 문자도 이제 알파벳을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고 그릭 알파벳, 저먼 알파벳, 프렌치 알파벳 모든 알파벳 전부 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는 이 스크립트 글자로 적히는
언어 말의 숫자는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550개가 넘어. 그러니까 글자가 없는 말들을 이제 전부 알파벳을 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린 게 아니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예 영어로 넘어가 버렸어. 따갈로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렸어. 인디아 같은 경우도 데바나갈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버리고 영어로 가고 있고, 중국도 이제는 우리 이제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영문으로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전환하는 방식을 일본도 마찬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 전 세계의 이런 글자들을 지금 야금야금 점령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의 다양성을 지키자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말로 학문학은 다르죠. 그러면 우리말 관련한 활동 그런 걸로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말로 학문학이 모임을 하는 건데요. 네. 그 우리말로 학문학이 모임의 이제 그 취지에 동의하는 학자분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모임을 갖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말 학문 운동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책을 좀 출판을 해요. 단행본으로. 우리말로 학문학이 하면은 쪼르륵 단행본들이 출판된 게 이제 검색이 돼요. 우리말로 학문학이 하면은 뭐 날갯짓, 용트리 뭐 해가지고 저 검색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쇠퇴해져가지고 뭐 한 4년 전에는 이 모임을 했는데 회장님, 네. 그다음에 총무, 음. 그리고 2명, 4명이 모인 거예요. 현재 제가 이제 이번 올해부터 회장이 됐는데 네. 올해 때는 좀 우리 참여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한 70명 가까이 늘어나가지고 올해요? 이제 좀 더 다양한 방향들을 찾고는 있는데 네. 아직 저도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해야 되고요. 근데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말은 병신말입니까 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우리말에 대한 정의예요. 도대체 우리말이 뭘 우리말이라고 해야 되느냐. 한자 우리말도 있고 영어로 된 우리말도 있고 컴퓨터에 다 우리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말을 뭐라고 정의 내려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한 거 있고, 두 번째는 학문이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말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훈민정음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세종의 정신, 이런 그 세종의 정신과 연결해서 우리말에 대한 이제 현대화 이런 걸 해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학문 영역이 너무나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개의 학문 분류가 있어요. 한국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건 한 2,000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학문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학문들을 이제 우리말로 학문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한 개인의 차원으로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국가적 차원이나 이런 큰 규모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문 번역원, 네. 그 고전 문학 번역원은 있어요. 다음에 그 문학 번역원은 있어요. 그런데 학문 번역원이 없어. 지금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학문 번역원이 좀 설립이 되길 바라는 뭐 그런 좀 운동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만날수록 학자들을 만날수록 영어를 많이 쓰는 걸 알게 돼요. 점점 영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되게 우리말을 감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죠. 우리 한 기자님도 나가 무슨 뜻인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쓸 수는 있는데 나가 무슨 뜻인지를 체계화할 수는 없어. 근데 이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것들 제가 알리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구현상 치면은 지금 한 뭐 200개 이상 이렇게 쭉 올라가 있어요. 좀 길게 하고 아마추어처럼 찍어가지고 좀 뭐 인기는 떨어지는데 하이데거라든지 또는 책 읽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책 속에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제가 몇 개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쪽에 가면 북침 남침 있잖아요. 네. 유튜브 작업을 이제 소개하는 건데 요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어. 요즘 초등학생들이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헷갈려들 한다. 그래서 이제 좀 화를 내셨다고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6.25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이제 제가 물어보면 되게 대학생들도요 북침인지 남침인지 헷갈려요. 요거를 그냥 쉽게 바꾸면 돼. 말만 바꾸면 되는 거지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쳐 내려왔다 뭐 좀 이상하지만은 쳐 들어왔다 쳐 올라갔다 등등 말만 바꿔주면은 이런 혼란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것이 말의 문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지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굴기 마오쩌둥이 쓰긴 했는데 최근에 많이 이제 쓰이는 말이죠. 굴기, 중국 굴기, 중화 굴기, IT 굴기, 대국 굴기, 뭐 수많은 말 굴기를 쓰고 있어요. 한자로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굴기라는 것은 산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다가 허물어졌던 것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뜻이야. 요거 제가 잠깐 써놨죠. 아편전쟁이라는 이 뼈아픈 중국에 정말 이 부끄러운 상처가 있어. 4천만 명이 아편쟁이가 됐거든. 그것도 동인도 회사라는 국가가 아니야. 회사한테 굴복한 거거든.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최근대사인 거죠. 요거를 이제 딛고 중국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보면은 1번 일으켜 세움, 키워나감, 떨치고 일어섬 등등 굴기라는 말을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굴비 이러더라고.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떨쳐 일어남 정도로 우리가 다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치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밑에 보면 섹터, 트랙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쉬운 말들인데 라틴어라서 라틴어만 알면은 쉽게 번역이 되는 거야. 섹터 이런 거, 트랙 이런 것들 다 바꿀 수 있는데 못 바꾸고 있어서. 그다음에 뭐 약간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은 이것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야. 한, 둘, 서너, 너덧 이렇게 얘기할 때 한 9 정도 되는 거고 한 9, 한 개 뭐 이렇게 9개 못 미치는 수 이게 약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어렵지만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아주 쉬운 거야. 9개 좀 안 되는 거야. 한 9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바꿨을 때 이렇게 쉬워진다. 고마웠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 뒤에도 보시면은 뭐 제가 퀴즈도 하나 내놨는데 그림 있는 거 네. 이거요? 네. 이런 거 이제 새로 아직 없는 말이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authorize라는 거를 뭐 지구도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주 쉬운 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암시라는 거, suggestion이라는 거는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영향이라는 인플루언스하고 암시가 늘 짝을 이루는 말인데 인플루언스는 흘러들다 이런 뜻이에요. 홍수, 그 플루,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흘러드는 거. 이게 이제 인플루언스. 영향이라는 거는 그런데
향이라는 거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한자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암시부터 하면 이제 암이라는 거는 일단 넌짓, 어둡다, 그늘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암이라는 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영어로 보면 써라는 건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슬쩍, 은근슬쩍 집어넣어 주는 거, 깔아놓은 것, 밑에 깔려 있는 것. 그죠? 네, 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뭐 이런 말들도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융 심리학 이런 데서 엄청 중요한 낱말인데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뭐 제가 한번 리비도를 우리말 꼴림이라고 번역했다 학생한테 아주 된통 항의를 당했는데 꼴을 갖추게 되는 거 이게 꼴림이거든. 물론 약간 비속어로도 쓰이긴 하는데 왜 그걸 꼭 비속어로만 이해하는지 꼴을 갖추게 되는 게 꼴림이거든. 꼴을 갖게 된다. 세모꼴, 네모꼴. 뭐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이제 다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닿아서 생긴 상처들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바꿔주면 카타르시스 이게 설사란 말이 원래는 뭐 배에 있던 꾸불꾸불한 싹 빠져내면 시원하잖아. 네. 뭐 이런 배출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었고 배선이라고도 했었고 땀 흘리기 이런 거거든요. 그건 잘 번역을 해주면 뭐 유혹이란 말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책 속에 중요한 책 속에 나타나는 핵심 낱말들 열쇠 낱말이라고 제가 쓰고 있는데 네. 이 열쇠 낱말들을 이제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풀어주는 거 하고 맨 뒤에 오면은 이제 아까 세계 문자 심포지아에서 했던 노현지 작가랑 같이 했던 건데 인포그래픽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세계 문자 연구소 홈페이지 저는 홈페이지를 이제 첫 쪽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홈이라는 거는 그 투 하우스로 투가 들어가 있는 말이 원래 홈이라는 게 홈런 하면은 집으로 돌아오면 달린다는 뜻이야. 그러면 홈페이지라는 거는 그 이제 어디든 클릭 딸깍딸깍 해서 들어갔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곳 이게 이제 홈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쪽이야 첫 쪽. 네. 뭐 이게 세무년 홈페이지 가시면 이거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구상한 거는 이제 알자라는 낱말이야 알자.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말도 만들고 있고 네. 해가지고 우리말로 학문하기에 뭐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지금은 뭐 이렇게 유튜브 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퍼뜨리고 있다. 예를 삼각형 같은 경우도 재미있어요. 삼각형이요? 네. 그거를 삼각형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석삼자에다가 각이라는 게 뿔이라는 소뿔, 형은 이제 모양이고 그러면 뿔이 세 개인 모양? 뭐 이런 뜻이네, 그죠? 그러면 그 뿔이 한 10,000개 정도면 어떻게 되나? 뿔 모양이 되나? 천각형, 만각형, 원 같은 경우는 뭐 무한대의 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는 지금 삼각이라고 말할 때처럼 쓸 수가 없거든. 그 형이라는 것도 좀 형이라는 건 원래 땅에다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적절치도 않고 그건 그려놓은 거지. 그림이거든 일종의 그림. 그런데 그림인데 모가 세 개인 그림이야. 세모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는 만나는 지점을 말하는 거야. 여럿이 만나는 지점. 그러면 두 개의 그 선분, 두 개의 그 뭐 줄이 금이 됐든 그것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세 개인 그림, 세모 그림, 네모 그림, 다섯 그림, 다섯모 그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른 모만 못 바꿨지. 마른 모. 응. 그럼. 그거는 한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마른 모는 못 바꾸고 다 뭐 이제 세모,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마른 모는 마른 모꼴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넌센스죠, 그죠? 네, 많은 거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림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뭐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만나냐면 선이 몇 개가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지점 그게 이제 모이고 두 개면 두 개가 만나는 경우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두 개가 만나면은 최소한 이제 세모가 돼야 되니까 세모 그림, 네모 그림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네. 아니 뭐 수학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이제 분수 같은 거, 분수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쉬운 말인데 어렵게 돼 있고 덧셈, 뺄셈, 나눗셈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또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등식 이런 것도 같다는 뜻인데 같다의 경우에는 뭐 정말 다양한 뜻이 있어요. 같다는 값의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모양의 의미로도 쓸 수 있고 크기 또는 무게 등등 비교하는 대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등식이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같음, 모양의 같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다 그러면은 값은 같는데 꼴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매스매틱은 수학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우리 동양에서도 수론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라고 해버렸는데 서양 정신과는 다른 거야. 서양의 매스매틱은 보편적인 것을 따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수라는 거는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비례 같은 것도 따지 관계.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라는 거야. 이 보편적인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서양에서 미국 대학이 수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말 덧셈 뺄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 보편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분수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바꾼다면 다 바꿔야죠. 어떤 한두 가지로 이제 쓸 수는 없는데 네. 분수는 이제 지금 교과서 보니까 나누는 수, 나뉘어지는 수 이렇게 바꿨더라고.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그거는. 나뉘어지는 수. 네. 그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좀 더 줄이면 나님수, 나님수, 나눔수, 나님수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렇게 그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걸 약분이라고 그러죠. 약분. 네. 약분의 뜻은 내가 심지어는 이제 수학 교수한테도 물어봤어. 약분이 뭐예요? 아마 클 수는 있어. 근데 약분의 뜻은 몰라. 그러니까 정신은 정의가 참 개념 잘 모르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이 낱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네. 맞줄임이야 맞줄임. 분자와 분모를 같은 비율로 줄여 나가는 거야. 등등.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지금 맞아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렇게 되게 많이 해주셔서 이제 어떤 거를 예시로 들면은 가장 좋을까 막 되게 고민도 되거든요.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고 나서 혹시라도 고민되는 부분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네, 계속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제가 소개해 진행하면서- 주신다는데 뭐. 네, 네. 이제 제가 모르는 거 있고 이러면은 네, 한번 좀 피드백도 좀 해주시고 네, 아무래도 아직 미숙하니까요. 무슨 말씀을? 미숙은 없는 거고.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말로 한문하기의 그 중요성은 네. 많은 분들이 공유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네. 워낙 이제 영어의 필요성이 크다 보니까 작은 목소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 그래요. 이번에 좀 이제 다른 분도 많이 읽으실 수 있도록 네, 선생님 좀 되게 잘 열심히 우리 써보겠습니다. 교사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 정말요? 회원 중에 네, 아, 초등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국어 선생님 계시고 뭐. 네, 그러면은 잘 전달될 수 있게 잘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네 네. 로비에서 잠깐 찍고 네 사진 아, 촬영 그럴까요? 남은 거 네네 일단은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